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유쾌상계 통계 내 남자의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오늘도 내 남자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나온 스타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남에 사는 현근택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자, 7월 16일 일요일 오늘의 마중물 토크 주제 실업급여입니다. 네, 일단 맥락부터 좀 짚고 갈게요.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골자는 이거예요. 현재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배짱이보다 개미가 좋다. 일하는 사람들만 손해본다. 그야말로 꿀이다 하면서 이 달콤한 슈럽에 이제 비유를 해서 슈럽급여라고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들 보셨어요? 일단은 노동시장 관련해서 이중구조 개선을 하겠다고 했던 게 사실은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과 관련된 1번 테마였는데 계속 딴 것만 해요. 일단 이제 원래 하겠다고 하는 건 없으니까 지난번에 이제 건폭 막 얘기하면서 뭐 노동조합 때려잡자 막 이러더니 이제는 또 실업급여로 가는 거니까 원래 노동개혁은 어디로 갔냐 일단. 그래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좀 찾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팩트도 상당히 틀려가지고요. 최저임금은 4대 보험이랑 세금 다 제하고 계산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좀 해가지고 그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높다. 물론 이제 어떤 보도에 따르면 주 20시간 이하에서는 그런 부분이 일정 나타나는 건 사실이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좀 사실도 아니라고 그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가 기사로 좀 잘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이렇게 악의적으로 작성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제도를 해킹해서 좀 실제로는 자발적 사직이냐 자발적 사직이 아니냐에 따라서 수급 권자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사용자도 편의를 봐주면서 약간 부정수급 사례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이런 방식으로 뭔가 전반적으로 이 제도 자체가 도덕적 해이나 근로의욕을 저해하게 만드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거는 약간 80년대 영국의 대처주의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도 개선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업급여가 지금 10조 3천억 정도 공공관리 기금에서 꿔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빚내서 지금 실업급여를 나눠주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수급, 지급 이런 것들은 요건은 당연히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좀 천박한 인식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특히 집권 여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담당자가 이런 생각과 판단을 가감없이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생각이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생각을 그러니까 실업급여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달콤한 급여, 선글라스 샤넬 사고 옷 사고 막 이런 것들 특정한 상황을 일반화시켜서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식의 인식을 주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업급여는요 대부분 분들에게는 생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뜬금없이 성별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가 나와서 공분을 샀잖아요. 공청회에 참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무원이 여자들, 젊은 청년들은 웃으면서 온다. 얘기하셨지만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온다라고 발언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이게 많은 공분을 일으키고 있죠. 하필이면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웃으면서 온다. 그러면은 울면서 가야 되느냐. 그다음에 해외여행 간다. 명품 선글라스 산다 이 얘기인데, 실업급여로 뭘 쓰는지까지 체크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업급여 받을 때 그럼 굉장히 우울한 표정으로 가서 막 이렇게 허술하게 입고 가서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인식 자체가 좀 뭐냐면 자기들이 뭔가 준다. 그거를 그러면 굉장히 최저 생계비를 쓰든지 아니면 라면만 끓여 먹든지 아니면 해야 되는 거냐. 그렇게 따지면 노인연금 있잖아요. 네. 30만 원씩 주는 것들도. 그것도 만약에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르신들 중에 그걸로 보태 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나라에서 주는 돈 가지고
여행 가고 그러면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필이면 또 그분 얘기 저도 쭉 들어보니까 뭐 아이고 나이 드신 남자분들은 굉장히 우울한 표정으로 오는데 젊은 여자분들은 웃으면서 오시더라. 예. 이게 참 어느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젊은 분들이 일은 안 하고 시력급여만 그냥 타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좀 기본 밑바탕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 할 말이 많은데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나온 입장 그 가운데서 그 관련된 공무원이 하신 말씀은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둘 다 옳지 않습니다. 일단 정책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근데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안전망이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예. 그 사회안전망이 따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실업급여, 정확하게는 구직급여죠. 근데 구직급여라는 식으로 우리가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얘기 못 할 거예요. 근데 실업은 말 그대로 실업 상태니까 돈을 받는다는 느낌이지만 구직급여가 정확한 용어거든요. 근데 구직급여는 말 그대로 구직을 위해서 필요한 급여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이랑 그 담당 공무원이 마치 젊은 사람들이 뭐 맡겨놓은 돈 찾아오는 것처럼 한다라고 약간 따지듯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맡겨놓은 돈 찾아온 거 맞습니다. 다 고용보험 돈 내는 거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정책적으로도 매우 틀린 이야기고요. 정치적으로도 제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점은 이 말 그대로 구직급여를 받아가는 가장 많은 연령층이 50대에서 65세 사이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제일 많이 받아가는 게 아닙니다. 50대에서 65세가 신청도 제일 많고 인정도 제일 많고 부정수급도 제일 많아요. 반면에 20대, 30대에서 많이 받아가는 그 층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겪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분들이 많이 가져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50대에서 65세라고 하면 국민의힘을 꽤 지지하는 층이 높아요. 많아요.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약간 반대되는 이분들을 떠나게 하는 정책이기도 하고요. 국민의힘이 가장 약하다고 하는 20대에서 30대 여성들을 그나마도 등 돌리게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정책적으로도 틀렸고 정치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당에서 지금 죄송합니다. 김재섭 위원장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좀 모셔가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왜? 저도 좀 그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서 받으셨어요? 네, 저는 받아봤어요. 네. 받아봤는데 제가 바로 그 여성 청년 수급자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성별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가 나오면서 좀 뜬금없는 논의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저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생계나 제 미래 때문에 절박한 상황이었고 꿀이라기보다는 단비 같은 네, 그렇죠. 돈이었거든요. 이게 하루에 몇만 원, 굉장히 맞아요. 소액일 뿐 아니라 이걸 받기 위한 허들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뭐 그 사유도 당연히 소명을 해야 되고 이런저런 교육도 들어야 되고 구직활동 어떻게 했냐고 그리고 다 내야 되고. 뭐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구직을 했다거나 복직을 했다거나 이렇게 그 수급 사유가 해소가 되면 다시 돌려줘야 돼요. 저는 1원도 안 빼놓고 다시 돌려줬거든요. 복직이 되셔가지고 그런 거죠? 예. 네. 어쨌든 근데 저보다 절박한 분들이 많은데 이 수급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좀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대체로 많이 아니, 나오지 근데 않았나. 저도 문제점 지적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대안을 같이 내놨어야 되는데 대안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뭐 구직을 용이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없고 문제 제기만 있었고 그 문제 수급 제기라는 조건을 것이 더 까다롭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뭐 당에서는 그렇게 하는 네. 것 같고 뭐 액수도 액수도 좀 줄이자는 낮추자, 것 같은데 낮추자. 아니, 저는 그거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뭐 다른 제도들을 더 활성화시키거나 이렇게 돼야지. 저는 아무튼 이번 건은 참 별로 좋지 않았다고 이렇게 당 생각합니다. 비판하다가 내년에 공천 못 받을라. 그만하세요. 네, 뭐. 어쨌든 오늘 마중물 토크 실업급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지금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선영이고요. 7월 16일 일요일 방송 본격적인 첫 이야기. 요새는 선언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 31명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건데요. 명단을 보니까 원내대표를 지냈던 4선의 홍영표 의원, 또 유쾌한 결별 이야기하신 5선의 이상민 의원, 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의원 등
주로 비명계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취지 자체는 여야 의원들 모두 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선언이 주로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분위기에서는 이게 또 분열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 변호사님 지금 뭐 당내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이게 구도가 애매하게 이상하게 가는 구도예요. 당초에 이 혁신안이 나왔을 때 의총에서 받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들어보면 제가 의총에 들어갔던 건 아니니까 거기 갔던 의원들 들어보면 초선이나 재선 의원분들은 받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고 근데 다선 의원들은 이제 받으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생각은 이거 자체의 공방이 아니라 앞으로 혁신위가 분명히 이제 다선 의원들 아니 삼선 초과 금지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요구할 텐데 한 번에 다 가져와야지. 이게 하나씩 다 이렇게 받다 보면 나중에 안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은 물론 직접 하진 않았어요. 직접 하진 않았는데 내심에는 다 그렇게 갖고 있을 것이다. 다선 의원들 물갈이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거부하기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이거 잘라야 된다. 이런 의견이 오히려 대립됐거든요. 그렇게 대립됐는데 지금 이제 표면상 드러나는 거는 마치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이거 받자 그러고 그다음에 그러면 친명계 의원들은 반대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구도가 돼버렸어요. 지금 언론에 알려진 거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자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위 안을 좀 이제 거부하는 다선 의원이나 좀 기득권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과 받자는 의원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논의 자체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명계 이런 논의가 아니라 약간 제가 명단을 읊어드렸지만 뭐 5선, 4선 이런 의원들 중심으로 나온 이야기다. 장성철 소장님.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민주당 분열의 씨앗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명분상 이거 포기하라고 혁신위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야 이거 받아들이면 진짜 우리 다 잡혀가 우리 큰일 나 그런 생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대다수 의원들은 이거 받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 우리 당이 완전히 풍지박산 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의총 때 다시 한번 논의해 보기로 했지만 이게 원만하게 어떠한 방안으로 단일 대우의 목소리가 모아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좀 타격이죠. 본인이 계속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했고 예. 그것을 당대표로서 혁신위의 의견을 대부분 다 존중하겠다. 다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수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호 지시사항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거 이재명 당대표로서도 리더십과 권위에 큰 타격을 받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액션을 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두 번째로 비명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연서명을 한 게 지금 31명의 국회의원인데 말고 강훈식 의원이 대표로 돼 있는 그 더미래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성명을 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의원 연명을 하진 않았지만 그게 한 40명에서 50명 사이의 그룹이라고 보면 적어도 한 7, 80명의 의원들을 일단 이거 수용하자로 일단 가닥을 좀 더 공세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의원들 중에서는 중진들도 있고 명계도 있고 이렇게 한데 그러면 여기서 더미래는 되게 다양한 분들이 있고 초재선으로 좀 끊기는 그룹이라서 초재선만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요거는 지금 여기 더미래에서 이렇게 발표했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나 명계도 이거는 좀 수용해야 되는 공론이나 중간적 입장으로 좀 봐야 돼요. 이건 친명 대 반명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래서 혁신위 안 1안 그리고 이제 실제로 발표된 거나 마찬가지지만 공식 발표를 안 한 2안 그 꼼수 탈당 방지와 관련된 부분 그 두 개는 적극적으로 좀 받아야죠. 지금 이거를 명계 비명계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가 좀 너무 긴장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이랑 정부 대통령실이 좀 못한다고 야당이 지금 좀 혁신의 고삐를 그냥 다 풀어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긴장이 풀린 게 아니라 너무 긴장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더미래에서도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고 얘기 나오고 소위 비명계 의원들도 나서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고 나오는데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마지막 끝까지 불체포 특권 포기 못하겠다고 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은 누구냐. 저는 이 사람들이 왜 끝까지 불체포 특권을 포기 못하느냐. 저는 그게 더 궁금한 거예요. 앞서서 장 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불체포 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요.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때도 본인이 포기하겠다고 얘기했고요. 민주당 혁신안 1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죽어도 나는 이거 포기 못하겠다. 이거 놓치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면서 긴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못하느냐. 저는 이게 더 궁금한 거고. 그 김재섭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이제 돈봉투 수령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포기를 못하겠다라고 직접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렇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이게 쇄신안 1호였잖아요. 김은경 위원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거 안 받으면 민주당 망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의총에서 추인이 안 됐으니까 혁신이 이럴 건 뭐하러 했냐. 무용론이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장성철 소장님. 혁신위는 이미 망했어요. 지금 민주당이 망한 게 아니라 혁신위가 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전조 증상들이 있는 거죠. 1호 뭐 지시사항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은요 다 배수진을 쳤어야 된다니까요. 1호 지시사항 안 받아들이면 우리 혁신위원장, 혁신위원 다 그만두겠습니다. 이거 당에서 빨리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얘기도 혁신위에서 못했고 꼼수 탈당 문제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김홍걸 의원 꼼수 제명을 했는데 그것에 복당을 시켰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인식인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강성 팬덤 때문에 민주당이 혼란스럽고 분열스럽고 현근택 변호사님 눈빛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데 강성 팬덤 때문에 민주당 망하게 생겼어 이런 인식인데 김은경 위원장은 강성 팬덤이 뭐가 문제야? BTS 아미도 있잖아. 이거 문제 안 돼.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 아니 혁신위가 지금 좀 위기 상황인 건 제가 봐도 맞아요. 왜냐하면 시계 치고 나가야 돼요. 저 장성 소장님이 뭐 혁신위 안 받으면은 그만둬야 된다라는 얘기는 지난번에 저도 찬성했어요. 네. 세게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1호 안건은 저는 뭐 통과될 걸로 보는데 뭐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봉투 사건이 걸려 있어요. 이게 20명이라고 딱 이제 한동훈 장관이 와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직 뭐 소환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이게 돈봉투 사건이 몇 달 됐어요 벌써. 뭐 보좌관들만 몇 번 구속되고 진전이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곧 소환되고 영장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냥 빨리 이게 결론이 나면 오히려 쉬운데 이게 계속 끌어지다 보니까 이 불안감이 제가 보기에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체포 뭐 특검 포기하겠다에 대한 이 반대가 아니라 지금 분위기가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이 구속되면서 그 과정에서 구속영장에 민주당 의원들 20명의 이름이 적시가 됐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조금 살피고 있는 거다. 뭐 다음 의총에서라도 이 불체포 특검 관련한 건 뭐 통과될 거다 걸 이렇게 봅니다. 보시는 지금 김준호 거군요. 변호사 말씀처럼 뭐 이쪽 비명계냐 비명계가 아니라 더미래라는 위치가 물론 아주 뭐 개파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일 숫자가 많거든요. 좀 아주 강력한 건 아니지만 그럼 대체적인 분위기는 잡힌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돈봉투에 이제 언급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이게 좀 결정된 다음에 하자든지 뭐 이런 의견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혁신이 만약에 이거 안 받으면 뭐 진짜 제가 보기에는 혁신이 거의 끝난다고 보기 때문에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호 쇄신안 구체적인 이야기가 아직은 안 나왔고 21일에 발표한다고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아까 김준호 변호사가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꼼수 탈당 방지 대책을 담은 이 쇄신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부터 무용론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 7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됐던 김홍걸 의원이 복당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김준호 변호사 어떻게 좀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건 근데 뭐 사실은 지금 복당한 거니까 뭐 이거는 그 당시에 조금 쟁점이 있긴 하죠. 뭐 근데 좋은 시그널은 아닌 것 같아요. 김홍걸 의원 지금 이 시점에 복당시킨 거는 좋은 시그널은 아닌데 어쨌든 이거는 당장의 혁신이도 김홍걸 의원을 생각하고 이거를 초안을 마련한 건 아니고 사실은 뭐 김남국, 윤관석, 이성만 이런 송영길 이런 이름들을 생각하고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뭐 이 2호안이 지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이미 언론에 이게 2호라고 다 나오다시피 했는데 발표를 정식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혁신이가 좀 너무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혁신이의 과단성이 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여기까지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1호 2호는 누구나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서 혁신위를 간다면 당연히 내야 될 1호 2호였다고 생각해요. 네. 문제는 3호가 뭐냐라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최근에 또
그 원로들 만나가지고 뭐 함세용 신부님부터 해가지고 쭉 만나서 그쪽에서 전달받은 거를 또 공개를 했더라고요. 혁신이가 아마 새로운 공천 기준과 관련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다뤄질 거냐가 혁신이의 성패를 결국은 좌우할 거다. 제가 한 2달 전부터 혁신이 어차피 힘 못 쓸 거란 얘기 계속 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당선된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얘기하는 거 하나도 관철 못 시키는데 안 시키려는 거 당대표가 아니에요? 못 시키는 것이 뭐 아니라 시키기도 그냥? 하고 안 시키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든 혁신이가 어떤 임명직으로 만들어진 혁신이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했었고요. 실제로 혁신이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다음에 민주당 지도부가 혁신이에게 기대하는 것은 답정너잖아요. 답은 다 정해놓고 너네는 대답만 해 이런 거였는데 혁신이가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혁신이가 1호안, 2호안, 3호안 낼 거 민주당 내에서 그 혁신 방안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 국민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혁신이는 어디까지나 시간을 좀 끌어줘야 되는 거고 뻔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뭔가 힘을 쓰려고 그러면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니네 역할 넘어가? 왜 선 넘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이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좌초할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혁신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 한마디만 더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광고를 들어야 돼요. 그거 광고 중요하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야기 혁신이 얘기로 일부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장성철 소장 이야기는 다음에 듣는 걸로 하고 네. 이른바 명락회동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전국적으로 비가 쏟아지면서 제가 야구 팬이거든요. 야구가 우천 취소가 많이 됐어요. 특히 지금 1, 2위를 LG와 SSG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 잠실과 인천에서 전반기 이 마지막 시리즈의 3연전 중에 2경기가 취소되면서 야구 팬들이 굉장히 시무룩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도 우천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이게 좀 아쉽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 아이고 잘 됐다 이런 거예요? 시무룩한 사람은 없잖아요. 아니 근데 만약에 기대도 없으니까. 이때 만나서 막 보도 나갔으면 욕 많이 먹었을 거예요. 왜냐면 비가 지금 워낙 그렇죠. 많이 워낙 많이 와서. 오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한간에는 뭐 만나기 싫었는데 그랬던 거 아니냐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마 다음 주 초쯤에 이제 만난다고는 하는 거 어느 정도 날짜 잡힌 것 같습니다. 19일이라고 일정이 나오긴 네, 어느 정도 나온 것 나왔더라고요. 같아요. 예, 물론 네. 공개는 아니고 비공개로 예. 한다는데 그 배경은 뭐고 이유가 뭐예요? 굳이 이렇게 좀 오랜만에 만나는 거니까 언론에 노출도 되고 하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러면 이제 질문들을 하겠죠. 막 들어오고 나갈 때 뭐 어떤 얘기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이게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조금 민감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선거 앞두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어떤 얘기들이 오가느냐 이제 그런 질문들이 와서 아마 서로 뭐 그거는 서로 어느 정도 양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의제 조율에 좀 막판까지 이견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아니 뭐 전현직 당대표 그다음에 뭐 대선 후보 했던 분들이 무슨 정상회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의제를 그렇게 뭐 사전에 뭐 크게 할 건 없어요. 그냥 만나면 되죠. 만나면 되는 거라서 저는 아마 뭐 일단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어쨌든 글쎄요 비공개로 하더라도 뭐 사진 같은 거 공개하지 않을까요? 만나서 이렇게 전혀 뭐 이렇게 사진 한 장 없지는 않을 것 같고 뭐 내용들도 아마 어느 정도 뭐 브리핑 뭐 서로 대리인이라든지 대변인 통해서 뭐 내용 나올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나 이번 회동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냐, 어느 쪽에 소득이 더 크냐, 아니면 아예 뭐 얻을 게 없는 쪽도 있다 이런 계산법이 각자 다를 것 같은데 분석하면 또 김준호 변호사니까 아니 저는 무조건 만나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아니 같은 당인데 그거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무슨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관계도 아니고 이게 무슨 그렇게 그 어려울 문제냐라는 생각. 제가 비정상인가? 당연히 안 만나지. 뭐 왜 만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보면 저는 아니 같은 당에 있는데 왜 못 만나지? 다른 당에 있는 사람도 만나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는 누차 얘기를 드리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더 포용적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꼭 뭐 당내에서의 갈등을 완화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총선을 만약에 본인 대표 체제로 계속 수행하려고 하더라도 중도나 비명계에 좀 소구하려면 이 정도도 못하면 뭘 할 수 있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낙연 대표도 사실은 이제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뭐 꼭 뭐 자리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이낙연 대표는 좀 다른 부분에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초기에 지금 이제 쭉 한번 뭐 5.18 묘역도 가고 뭐 김대중 대통령 참배도 가고 뭐 다 했지만 이 대선 주자급을 거친 원외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거. 그 정치 행보. 이게 사실 우리 사회에 지금 아직 정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외국 나갔다 오고 시간 번 다음에 뭐 하지?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예전에 정동영 대표는 한번 그 거리에서 한번 쭉 투사처럼 사신 적이 있고 손학규 대표가 옛날에 지금은 약간 좀 정치적인 지분이 적어지셨지만 경기지사 끝나고 나서 전국 민생대장정 한번 들었을 때 약간 좀 파급 효과가 있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 두 케이스를 제외하면 원외 정치인 대선 주자급이 뭔가 자신만의 독자적 정치 행보를 잘 해가지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런 것들이 잘 없어요. 그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관계를 어떻게 할 것도 문제지만 본인이 내년 총선에 나갈지 안 갈지 안 나가면 다음 대선까지 어떤 그림으로 갈지 이걸 한번 진지하게 좀 그 플랜이 좀 부재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예, 김재섭 위원장. 당대표급 원외위원장은 우리 정치인사 출신의 이준석 대표가 신기원을 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스레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요새. 예, 뭐 유튜브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새로운 그 지평을 넓히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안 만난 건 잘한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이낙연 대표 입장,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 빨리 만나고 싶어 했을 것 같고 이낙연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날수록 이재명 대표가 애가 탈수록 본인에게 돌아온 스포트라이트가 크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안 만나고 싶거나. 근데 어쨌든 만나기로 하긴 했었고 마침 좋은 명분이 생겨서 안 만난 건 맞지만 그렇잖아요. 작년에 막 수해 많이 났을 때 민주당에서도 정부 비판했던 게 컨트롤 타워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국민들이 느끼는 안도감이 다르기 때문에 야당 지도자라서 저는 두 분이 그렇게 비만이 올 때 만나서 막걸리 또 회동이었으니까 막걸리 먹고 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뭐 안 만난 게 낫다. 이재명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그 가운데서 또 정치적 이득을 얻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동은 뭐 비 때문에도 그렇고 안 만나는 게 낫다라고 뭐 생각한 분들도 있는데 그냥 이 만남 자체가 비 때문이 아니라 추미애 전 장관처럼 맞들면 찢어지는 조합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세요. 장성철 소장은 어떻게 보세요? 서로 뭐 만나고 싶겠어요. 그냥 서로 억지로 한번 만나야 되니까 그냥 만나는 거다라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판단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만남이 수년된 게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비 오니까 우리 만나지 맙시다. 다음으로 연기합시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했어야죠. 자, 수해가 나니까 제가 좀 수해 현장도 가보고 여러 가지 상황 봐야 되니까 우리 연기할게요. 이런 얘기를 먼저 안 했다라는 게 좀 정치적인 판단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저 수해 났더라도 만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두 분이 만났어요. 근데 수해가 어디 지역에서 좀 심해졌어요. 그러면 만남을 중지하고 같이 그 수해 현장으로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수습하는 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민주당 지지층들 두 분이 이런 식으로 협업하는 거 보니까 괜찮겠다.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도 줄 수 있었을 텐데. 비공개를 공개로 바꿔서. 그렇죠. 그런 모습을 왜 정치적인 상상력을 발휘 못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뭐 서로 만나봤자 좋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이낙연 대표가 미국에서 귀국한 게 이재명 당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고 내가 비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 해가지고 내가 당을 접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온 건데 이재명 당대표 잘하고 있어요. 뭐 격려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만나기 싫은데 억지로 만나는 거 우리가 큰 의미 부여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려요. 만약에 비가 오는데 서로 만나서 막걸리 마셨다고 해봐요. 우리 장성철 소장님 나와서 뭐라 하겠나. 막걸리 안 마시면 되죠. 분명히 이렇게 비가 오고 난리가 난데 어떻게 여야 대표가 만나가지고 그냥 밥이나 그러니까 먹고 있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렇게 가야죠. 네. 무책임하게 봉사활동하고 맨날 가야죠. 현장으로 거잖아요. 봉사활동 가야죠. 장화 신고 막 잠바 입고 가서 그냥 봉사활동 얘기를 해서 하는 만나야 거예요. 되는데 어떻게 봉사활동을 가요. 네, 이재명 대표가 김혜영 전 의원은 만났잖아요. 그건 어떤 계산이 이낙연 대표가? 있었을까요? 네. 다 만날 수 있죠. 다른 분들도 많이 만났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낙연 대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원외에 있고
대선 앞으로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입국하실 때는 강연 정치를 하겠다 그러는데 강연도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굉장히 처음에 뭐 안철수 전 의원, 현 의원이구나. 의원처럼 막 이렇게 확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궁금증을 자아내면 사람들이 막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낙연 대표는 정치를 오래 하셨어요. 그분 얘기하는 게 막 궁금해서 막 찾아갈 분들은 제가 보기에 글쎄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1년 동안 공부한 내용이 있으니까. 근데 1년 후에 돌아오기로 한 건 처음부터 예정돼 있던 거예요. 말씀처럼 뭐 갑자기 뭐 이재명 대표를 무너뜨리겠다 이게 아니라 작년에 갈 때부터 1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랬던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정치를 어떻게 하실지는 고민하시겠죠. 그럼 여러 사람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김혜영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뭐 그만둬야 된다, 내려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랑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원래 정치라는 게 자기랑 입장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늘려가고 상대방 진영을 조금 뺏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내 편 많이 만들고 상대방 편 뺏어오고. 뭐 그런 장인이 본인의 정치적인 생각은 당연히 갖고 있으니까 세력 규합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쓴소리를 많이 했던 김혜영 의원까지 해서 반 이재명 세력을 좀 규합하는 노력이 있었다. 그게 또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요. 지지층들 간의 갈등도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제안해서 만든 민주당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블루웨이브라고. 여기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 간에 굉장한 신경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대선 때 앙금이 좀 남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요. 대선 전에 옛날부터도 민주당이 계속 지금 게시판을 실명으로 했다가 인증받게 했다가 없앴다가 이거를 몇 번째 하고 있어요. 이게 추 대표 때도 마찬가지였고 왜냐하면 게시판에 처음에는 익명을 했거든요. 엄청 욕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 실명으로 다 들어와 했는데도 또 막 해요. 그럼 그중에 막 징계도 하고 그랬는데 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당 게시판에 이렇게 만드니까 당 게시판이 너무 좀 혼란스럽다 이래가지고 폐쇄하고 밖에다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어찌 보면 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둬야 된다고 봐요. 그럼. 하고 싶은 사람이 그냥 얘기하게 놔두고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가 돼야지 이것도 보니까 이거를 또 뭐 실명으로 전환하겠다 아니면 뭐 여러 번 하면 제재하겠다 이러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자들끼리는 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자유롭게. 그런데 좀 이걸 좀 정리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냐. 두 전 대표와 현 대표가 이 지지자들에게 어떤 일관된 메시지를 줘서 아니, 그런 안 메시지는 싸우게. 양식 줘요. 왜냐하면 근데 이 게시판이라는 게 온라인 게시판인 게 아시겠지만 뭐 욕도 하고 막 상대방 비난도 하고 막 하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그냥 저는 놔두면 된다고 봐요. 물론 당연히 자제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너무 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막 욕이라든지 막 심한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제한하겠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심한 거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사람들이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근데 이게 계속 패턴이 반복돼 왔어요. 계속 하다가 좀 제한했다가 다시 풀어놨다가 다시 제한했다 한 거라서 저는 그냥 완전히 그냥 다 풀어놓는 게 확실히 더 낫다고 봐요. 뭐 그렇긴 한데 저도 문제는 이제 강성 지지층의 존재는 뭐 정치 문화로 볼 수도 있고 근데 이 분들의 의견에 이제 어느 순간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리더면 리더답게 이분들을 리드해야 되는데 지금 뭐 당에 중심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신들의 어떤 취약성이 있으니까 오히려 강성 지지층의 팔로워가 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게 무슨 지도자냐. 그냥 직업 정치인이지. 그냥 다음에 선수를 한 번 더 쌓기 위한 정도로 그러면 본인이 전락하는 건데 그래서 조금 더 큰 꿈을 꾸시는 분들이나 조금 더 책임지시는 분들은 이분들을 설득하고 소통해서 리딩할 수 있는 책임감과 자신감을 좀 갖추셨으면 좋겠어요. 김재섭 위원장은 이런 팬덤 생기면 어떨 것 같아요? 저 무서울 것 같은데요. 네, 무서울 것 정말요? 같고. 좋지 아니, 않을까요, 지역에서? 아니 물론 그렇긴 한데 다 호랑이 등에 타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내려와야 될 텐데 내려와서 호랑이를 마주할 자신 있느냐? 저는 사실 그런 자신은 없고 저는 그 뭐 게시판 만들어진다길래 바로 팝콘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팝콘을 먹으면서 구경하는 일만 남은 건데 왜냐하면 게시판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당원들이 그 정당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주요한 창구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예. 그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극단적인 친명, 극단적인 친낙일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메시지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옵니다. 그 제가 언론 기사 보니까 무슨 그 이낙연 대표를 시사하면서 뭐 낙지 탕탕이를 먹고 썩은 낙지가 어떻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게시판이라는 것이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양 세력들이 서로 말싸움하는 공간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미지 자체도 흔들릴 수가 있고 김준일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들이 거기 이끌려 버리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민주당 내 주요한 당원들, 그러니까 대다수의 당원들이 생각하는 바랑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게시판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그 순기능보다는 그 역기능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팝콘을 많이 샀습니다. 장 소장님 컨설팅 좀 해주세요. 이거요. 그냥 당신들끼리 마음껏 활동하세요라고 해놓고 그냥 무관심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무슨 말 했지? 아, 여기서 이런 말 했구나. 막 이렇게 신경 쓰기 시작하면 이분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더 자극적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당 외곽에 당신들 활동하시고 노세요. 마음껏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그러고 이제 거리두기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나아요.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자꾸 언론이 이걸 다뤄요. 뭐라고 썼다. 왜냐하면 뭐 그 제명인의 마을 거기도 보면 거기서 뭐라고 한 거를 이제 언론에서 막 쓰더라고요. 예. 엊그제도 보니까 뭐 그 뒤에 이재명 사진 걸어놓고 뭐 잼 뭐 이렇게 했더니 또 어떻게 뭐 논평까지 냈어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뭐 이순신 장군하고 비교하냐 그런데 그거는 그냥 팬들이 그냥 어찌 보면 그냥 하는 거거든요. 예. 자유롭게 그냥 놔두면 된다.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언론의 무관심. 굳이 이게 뭐 몇몇 사람 얘기하는 거를 뭐 크게 다룰 필요 없다라고 봐요. 그럼 제가 사죄를 드려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 이 부분은 사실은 문제는 문제죠. 아니, 이 게시판이나 커뮤니티 문제는 뭐 민주당에서는 항상 고민거리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그러니까 사실은 어쨌든 온라인 정당을 지향하고 뭐 네트워크 정당을 지향하기 때문에 당원들의 목소리를 그래도 듣긴 들어야 되거든요. 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또 국민의힘은 없죠. 게시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원 게시판. 실명으로 해요? 실명으로 하지 않아요? 다? 가입을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이 무시하면 있어서 돼. 실명이 좀 아예 관심이 없구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의 잘못이라고 봐요. 이것도. 이것도요? 네, 왜냐하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온라인 소통한다고 하면서 당원들과 뭐 제명인의 마을에 있는 당원분들, 회원 지지자분들하고 계속 논의하고 그런 모습도 화면에 비치고 또 중계도 하고 그러니까 야, 이재명 당대표가 온라인 여론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 민주당 지지자들은 더 많이 본인들 활동력을 강화시키는 거고 언론에서는 보도할 수밖에 없죠. 뭐 김기현 당대표나 전임 뭐 당대표들이 당원들과 온라인 이렇게 막 소통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시고 참고만 하지 직접적인 모습은 취하지 않는 게 낫다. 자, 블루웨이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너무 민주당 얘기만 한 것 같아서 국민의힘 이야기로 얼른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국민의힘 얘기니까 장성철 소장이 앞에 민주당 얘기 일부러 길게 하는 거예요. 아, 국힘 지금 얘기는. 이제 많이 하시려고? 국민의힘 얘기할 게 없으니까. 아니 하기 어제 싫으니까. 어제 국민의힘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어제는 여당 얘기, 아니 정부 얘기를 했죠. 정부 얘기를. 자, 총선 얘기인데요. 총선이 9개월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이 유난히 좀 뒤숭숭한 모습인데 TK 물갈이론 이거 사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 얼굴을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낸다 그러면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예, 텃밭에 그렇죠. 내는 게 당연하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50% 정도 물갈이 공천을 언급하면서 수치까지 이야기하면서 관례라고 했어요. 네. 게다가 뭐 검사들이 대거 공천될 거다. 친박 인사들이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벌써부터 어떻게 좀 보시나요? 홍준표 시장은 본인의 사심이 좀 들어간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때 본인을 지지해줬던 TK 의원은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적이잖아요. 바꿔버려라. 이제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원론적인 얘기죠. 항상 50% 이상 TK 지역에서 사람을 바꿔서 새로운 인재를 수혈하는 통로로 TK 지역을 선택을 했었으니까 이것은 원론적이고 사심이 들어간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내년에도 그럴 것 같아요. 여기는 공천만 주면 당선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신을 뒷받침해 줄 만한 사람들을 여기다 공천을 주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TK 50% 물갈이설 아마 60% 70%도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70%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왜냐면은요. 이제 공천 시즌 되면은 물갈이 경쟁이 붙어요. 양당에서. 그러면 민주당은 호남에서 물갈이, 이제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물갈이. 이런 식의 경쟁 붙기 때문에 수치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 윤재욱 원내대표가 작심하고 비판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바람직하냐 물갈이를 계속 언급을 하는 게
윤재욱 원내대표가 원래 이렇게까지 네. 말씀을 하신 이거 분 원내대표 있는가요? 선거 나갈 때도 이 얘기를 해서 당선의 아. 원동력으로 삼은 게 있고 왜냐면 네. 원내대표는 그 얘기 해야 돼요. 현역들 말하자면 이른바 뭐라고 하죠? 저렴한 용어로 단도리 친다 그러나 어쨌든 뭐 워워 이렇게 수습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요 TK가 경북 13석 중에 다 초재선이에요. 3선이 없어요. 그리고 대구에는 원래 당선될 때는 이제 뭐 홍준표 의원도 있었는데 지금 아니니까 주호영 의원 빼고 나면요. 김상훈 의원이랑 윤재욱 의원 둘 3선이고 나머지 또 다 초재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TK가 너무 물갈이를 많이 해도 지금 중량감이 없어요. 그 다음 세대로. 지금 보면 주호영 의원은 글쎄 본인은 이제 지역구도 어쨌든 수성 그 안에서 가부를 한번 옮겼지만 자기도 이제 선수가 되니까 국회의장을 위해서 한 번 더 하겠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나머지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윤재욱 의원 본인은 약간 대구시장 쪽 생각이 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추후에. 아, 그래요? 네, 홍준표 의원, 홍준표 시장이 또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도 이제는 뭐 더 이상 대구에서 이제 공천 받기도 쉽지 않으니까 누가 노릴 거 아니에요. 지금 멤버들을 보면 딱히 없는 거야. 다 나머지 다 초재선급이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좀 계산한 정무적 발언 아니냐. 실제로 물갈이 여부를 결정하는 건 원내대표가 아니라 용산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저도 100% 동의해요. 왜냐하면 원내대표 나갈 때부터 이분이 이제 대구 달서거든요, 지역구가. 예. 그분들이 어쨌든 다 TK 이분들이 다 불안한 거예요. 보통 50% 이상 다 정리했거든요. 근데 생존 경쟁이 그러니까 50% 이하인 거예요. 막 7, 80% 짜릴 때도 있고. 그러면 그래도 좀 믿을 사람, 우리들을 지켜줄 사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밀어줘도 된 건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 공천 막바지 가면 다 나 살기 바빠요. 남 살려주기는 쉽지 않아요. 원내대표는 당연히 살아남겠죠. 근데 뭐 다선 의원이나 아니면 특히 이제 TK 같은 데는 무조건 공천이면 되는 데기 때문에 뭐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에서 대구 공천 경쟁은 민주당에서 호남 경쟁보다 더 심하거든요. 더 심하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아무리 지금 뭐 저 김기현 대표가 뭐 검사 공천 없습니다. 뭐 저 용산하고 상관없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가 아무리 얘기해도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그러면 뭐 누구로 교체될까요? 뭐 이렇게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는지 김재섭 위원장은 좀 아니, 근데 욕심이 나지 않으시는지. 저요? 네. 저는 도봉구가 나왔을 텐데 무슨 말씀? 영원히 도봉구에서. 당연하죠. 네, 저는 도봉구에 뼈를 묻는데 그 김기현 대표, 그러니까 제가 당에서 느끼는 그냥 제 개인적인 감정은 김기현 대표와 윤재욱 그 대표의 어떤 리더십에 상당하게 큰 기반은 그 불안감을 달래는 데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총선이 얼마 안 남두고 계속 이제 민주당 발이지만 뭐 검사 공천한다, 대거 물갈이 할 거다, 이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고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도 공식석상에서 아니면은 뭐 사석에서라도 이 공천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진정시키는 말을 항상 늘 하거든요. 그래야 지금 그 당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란들을 잠재울 수가 있고 그 전까지 계속 막 저희가 막 많이 다투고 그랬었잖아요. 당내에서 분란도 많았고 지도부끼리도 갈등이 많았고 이랬었기 때문에 그 리더십의 기반이 불안함을 달래는 데 있기 때문에 아마 윤재욱 의원도 그런 맥락에서 불안해하지 마라. 우리는 이대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관전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예를 들면 호남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뭐 386, 386 하지만 호남에서 386이 국회의원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수도권에서 17대부터 된 거지. 호남은 이제 잘해야 재선? 뭐 이런 정도예요. 근데 TK에서 지난 총선 때 70년대 중반생들을 한 3명 정도 공천을 줬어요. 국회의원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김영동 의원이라든가 뭐 누구죠? 김병욱 의원, 정의용 의원 이렇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또 세대 교체도 실험을 했다. 근데 그 의원들의 지금 뭐 의정 활동에 대한 평판이나 이런 거는 왜 고개를 저어줘 하세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고민을 여러 가지로 좀 옥석을 좀 가리고 TK도 좀 사실은 지난 20여 년 동안 보면 새로운 정치인을 좀 발굴하는 데 실패한 거 아니냐 말하자면 영남 전체로 봐도 그렇고요. 유승민 이후에 새롭게 좀 전국구 정치인을 TK 지역에서 배출한 사람이 있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TK도 서로 오려고 할 텐데 고만고만한 고시 출신, 뭐 검사 출신, 뭐 출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지도자감으로 될 만한 사람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제 알고리즘에 요즘 이분이 많이 등장하시더라고요.
나경원 왜요? 의원이 SNS 활동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그 여러 SNS 그 짧게 만든 동영상들에 나경원 의원의 좋죠. 얼굴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시동을 벌써부터 거시는 거겠죠? 당연하죠. 그냥 정치인들이 갑자기 활발한 활동을 하면 나 내년에 총선에 출마할 거야. 그렇게 본인의 의지를 표명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분이 얼마 전에 용산에서 동작구로 다시 이사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작구에 다시 출마하려고 하고 용산에서 출마할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용산에 또 강력한 출마 예정자가 있어요. 권영세 의원 권영세 장관. 말고 말고 황교안 전 대표가 아, 왜 그러세요? 용산에 왜 안 돼요, 안 돼요. 본인이 그랬다니까. 본인이 기자들 만나서 네. 저는 얼마 전에 용산으로 이사 갔습니다. 내년에 용산에 출마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용산이 핫한 곳이 돼서 나경원 전 왜 대표를 용산 수상을- 구민인 저는 전혀 몰랐죠. 참. 나경원 전 대표는 아니, 제 황교안 원래 지역 대표가 지역 자체를 핫하게 만들 수 있는 정치적인 그 여력이 남아 있으신지는 아니, 제가 그냥 심각한 논란이 의문이 될 거 듭니다. 아니에요? 논란이 전직 그냥 당대표 국무총리 약간의 논란, 약간? 약간의 논란. 그래서 그냥 내년에 출마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공천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어려운 원희룡 장관도 동작구 쪽에 뭐 주소 잡아놨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그거는 그러니까 맞긴 맞는데 네. 예, 그쪽 출마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짜 갑 아닌가? 나경원 전 답.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용산으로부터 무슨 얘기 들었냐. 뭐 국정 세력에 반대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규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분 과연 공천 받기가 쉬울까? 그러면 장 소장님한테 컨설팅 얼른 받으셔야겠네요. 아니 저는 예, 컨설팅을 받는다는 게 알려진 순간 공천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천이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도 이제 컨설팅이라도 빨리 받아야 되는 납작 거 아닌가. 엎드려야죠. 특히 우리 아. 김건희 여사한테 빨리 충성맹세하고 당성철 납작 저격 엎드려야 돼요. 포스팅을 그런데 해야죠. 그렇게 바로 전환을 할까요? 아무튼 아니 그게 지켜봐야 좀 어렵긴 하죠. 근데 공천 받으려면 할 수 없어요. 쉬워 보이지 않아. 빨리 납작 지켜봐야 될 것 엎드려야 같고 짧게 이상민 의원 얘기도 아까 못해서 잠깐 할게요. 돼요. 그것도 다시 돌아가요 그냥. 유쾌한 결별 해야죠. 얘기를 했는데 해야죠. 뒤로 저는 갔다 앞으로 갔다 사실 해. 개인적으로는 연인 간의 이별에 한해서 좋은 이별은 없다고 생각해요. 뭐다 싸우고 이별하는 거지 뭐 좋은 이별이 어딨어요. 근데 이상민 의원의 이 잘 안 맞으면 우리가 유쾌하게 결별도 해보자는 조금 다른 그 느낌이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이분 지금 뭐 저 5선인데 6선에서 국회의장 하겠다고 막 이러고 계신데 갑자기 왜 이러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뭐 이분 항상 옛날에 뭐 문재인 대표 때도 맨날 나가라 그러고 아니 그럼 나가고 싶으면 그냥 본인 혼자 나가면 되는데 저는 이분 절대로 안 나갈 걸로 봐요. 왜냐하면 국회의장 해야 되거든요. 그게 또 그 밖에 명분이 없어요. 밖에 나가서 당선 보장 못 하거든요. 당선돼야지 그 의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몸과 키우기다 정도로 봐요. 아 근데 저는 조금 진심인 것 같은 게 그러고 나서 막 논란이 났잖아요. 이거 해당행위다, 유쾌한 결별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막 하니까. 엄중 경고 받으셨잖아요. 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죽어라고 하라고 하는 말이 죽으란 말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결별할 결심이 좀 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됐는데 희망상. 보세요. 죽어라고 공부하라는 거는 죽진 않더라도 공부는 열심히 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유쾌한 결별은 유쾌하진 않더라도 결별을 하겠다는 소리처럼 전 들렸거든요. 그래서 유쾌하진 유쾌한이 않다. 아니라 결별 쪽에도 무게가 결별 있다. 쪽에. 왜냐면 공부하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처럼 결별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상민 의원님이 이렇게 새를 좀 규합해서 아마 좀 결별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게다가 만약에 민주당이 징계까지 한다, 입을 틀어막는다 그러면 결별은 더 가속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저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민주당의 처사 조치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엄중 경고요. 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지. 뭘 이걸 가지고 과민 반응해가지고 엄중 경고 이렇게 하냐고요. 자유롭게 얘기할수록 놔두라고 계속 윤석열 제가 대통령한테 보기에 얘기하면서 국민님이었으면 아마 제명했을 거예요. 국민의힘하고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이제 정치를 하시려고. 지금 뭐 유승민 전 의원 쓴소리 한다고 뭐 방류해야 된다고 뭐 나가라고 근데 난리잖아요. 실질적으로 조치는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했다고. 이준석 전 경고하는 게 대표는 맞아요. 양두구이라고 했다고 징계 6개월 때리고. 그러니까 이 말로 징계하기 김준우 시작하면 변호사 당이 안 얘기까지 된다니까요. 듣고 마무리할게요. 아니 그 민주당 안에서도 차라리 결별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그 뭐 이혼이 그렇게 쉽지 않듯이 이렇게 전 결별할 에너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마음은 있는데 지행 합의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결별이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디 쉬운 이별이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듣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유쾌상쾌 통쾌 내 남자의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비 피해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수와 산사태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김준우 변호사,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재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그리고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봬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